저는 김한수라고 하고요. 네. 먼저 한국주민운동 50주년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드리고 주민운동 5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저도 관악 그 남북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했었고요. 남부 야학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북 지역 단체 협의회나 남북 사랑의 집 등에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재작년에 이 책을 내게 됐는데 아마 이제 그 내용이 주민운동과 관련된 책이라서 네, 저를 초대해 주신 것 같고요. 오늘은 짧게 그 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써놓고 출판을 사실을 출판사를 구하지를 못해서 좀 애를 먹었는데요. 이 책이 좀 두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론이나 역사가 주 내용이다 보니까, 출판을 하기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왼편에 있는 사진처럼, 원래 제목도 교육 사회운동을 만나다라는 제목이었는데, 이게 좀 공동체 조직화 운동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좀 바뀌었고요. 목차나 내용들도 제목과 함께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책의 주요한 내용을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게 교육이라는 주제, 그리고 의식화와 조직화라는 주제, 그리고 시효운동의 역사,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 주제는 교육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책의 시작도 교육이 과연 사람이나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네, 이런 내용들로 이제 좀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경험하는 교육은 학교라는 뭐 정해진 공간이나 그리고 학령기라는 정해진 시기, 그리고 교과라는 이미 정돈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들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은 본래 제 생각에는 나와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 대해서 배우고 더 풍요롭고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렇지 못할 때는 그 세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이나 성찰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의식화를 이야기한 프레이리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교육이 실천이나 사회운동하고 별개가 아니라 두 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은 실천이 결합된 그리고 사회운동이 결합된 어떤 교육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오랫동안 제가 뭐 교육활동을 하면서 주로 야학에서 뭐 만났던 노동자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비문의 여성이나 지역 주민들하고 교육을 할 때 늘 지식적인 내용을 좀 다룰 거냐 아니면은 학생분들의 주민들의 삶이나 세계들을 다룰 거냐 이걸 놓고 이제 계속 줄다리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더라도 그들의 어떤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까지는 나아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지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교육이나 실천, 그 다음에 사회운동들을 어떻게 좀 결합할 수 있을까, 그런 사례들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모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교육과 사회운동을 결합시킨 여러 사례들은 있습니다. 보통 이제 민중교육운동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운동의 역사에도 있는 뭐 야학활동이나 공부방, 주민도서실, 어머니학교, 뭐 노동자대학 이런 것들이 다 교육과 사회운동을 결합시킨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운동은 사회운동하고 또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뭔가 좀 더 희망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이 교육운동도 굉장히 활성화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민중운동이 좀 쇠퇴되면서 이 민중교육운동도 함께 좀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시효운동이나 주민운동은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 센터들 뿐만이 아니라 의식화, 조직화라는 주제들을 가지고 주민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런 역사가 50년 동안 이어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시효운동이나 주민운동의 상당 부분이 교육과 별개인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이제 역사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의식화와 조직화가 결합된 시효운동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교육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조직화를 통해서 자신의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나, 그리고 조직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실천과 변화를 이해하고 믿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의 빈곤, 불평등의 원인과 구조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교육하고 그 다음에 조직화 활동이 결합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교육이라는 좀 주제로 돌아가면 이 책의 3부에 해당하는 뒷부분은 사회운동과 실천이 결합된 여러 가지 교육 이론이나 실천들을 좀 모색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것들은 제3세계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교육과 실천이 결합된 활동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활동에서도 참여예산이나 도시예산 같은 주민자치 또는 주민참여적인 활동들이 되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로 참여적인 학습, 참여적인 어떤 교육 이런 영역들이나 사례들이 있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스스로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지역사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또는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그런 활동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참여 실천 연구나 참여적인 개발 학습, 그리고 변화의 실험실, 지역사회 기반 연구,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3부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식화, 조직화 이런 것들을 따로 구분해서 본다기보다는 이 둘이 통합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모델들을 좀 모색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교육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좀 출발해서 의식화와 조직화가 결합된 시효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운동을 거쳐서 실천이 결합된 교육운동을 모색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맥락이 이제 교육과 관련된 주제라면요. 두 번째는 의식화와 조직화와 관련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이제 좀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그 조직화 부분은 이제 알린스키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그 조직가의 이론을 좀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요. 조직화 이론은 조직가가 이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주민들과 조직들을 묶어내고 그 힘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여러 자원들을 쟁취하면서 지역사회를 조직해가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식화 이론은 파울로 프리리의 이론을 중심으로 좀 다뤘는데요. 주로 피어갑자들, 민중들이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읽기를 통해서 행동과 성찰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나가면서 자신들의 어떤 침묵의 문화를 깨뜨리고 변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내용들을 의식화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효운동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두 가지의 이론과 방법에 대한 학습 그리고 적용으로부터 이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화에 있어서는 이제 알린스키의 조직화 방법을 도시문제연구소라는 데서 조직화 훈련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시효운동이 시작되고 의식화 부분은
주로 민중신학 쪽에서 프레이리 이론을 소개하고 학습하다가 허병선 목사님과 같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한국적인 어떤 민중교육론으로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론적이거나 지식적인 어떤 교육이 아니라 민중의 경험, 언어, 사고, 그리고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내는 민중의 한, 민중사실, 민중정기, 민중학습법 이런 교육론들을 발전시키면서 시운동의 중심 내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한국의 시운동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시운동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이제 고론에 아시아의 시운동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대표적인 이제 시운동이라고 하면 왼편에 있는 이 알린스키 모델하고 그 다음에 에이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조직화 지역사회 조직화 모델을 좀 꼽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이제 시운동의 대표적인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것처럼 아시아의 주로 이제 슬럼 지역, 필리핀이나 인도 지역에서 시도한 시운동을 대략적으로 좀 꼽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면 미국의 시운동이 조직화 중심의 어떤 모델이라면 아시아 운동은 여기에 의식화라고 하는 요소들을 좀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시아 이제 시운동에서 의식화가 좀 결합되고 강조되는 이유는 미국과 아시아의 어떤 정치 사회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독재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반상회와 같은 어떤 일상적인 감시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슈 파이팅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조직들을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치적 이슈 이외에도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 식민 지배 상황을 오래 겪었습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어떤 계급적인 억압이나 성적 억압 그리고 민족적인 갈등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중들의 침묵의 문화가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강하고 복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을 만날 때 주민들의 참여가 수동적이거나 그리고 되려 이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하거나 그리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어떤 시선이나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침묵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시운동은 이슈 파이팅 이외에도 우리에게 또는 민중들에게 내면화된 여러 가지 억압자나 권력자들의 사고, 관점, 그리고 그로 인한 무기력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시아 시운동은 1970년대 한국의 도시문제연구소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지금 화면에 있는 것처럼 필리핀 마닐라의 폰도 지역에서의 조토라고 하는 조직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아시아 국가들로 전파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의식화와 조직화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지역 활동이 주로 정책이나 제도를 중심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좀 우리 활동들을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로는 시운동의 역사, 주민운동의 역사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가 주민운동의 역사를 다뤘다기보다는 의식화와 조직화라는 렌즈로 주민운동의 역사를 좀 바라보려고 했고요. 그래서 지금의 책에는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제가 짰던 목차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민운동의 역사에서 의식화, 조직화 이 두 요소들이 어떻게 운동에서 구체화가 됐고 그리고 서로 어떻게 역량들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내용들로 처음에는 구성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주민운동
또는 조직화 관련 훈련, 교육 훈련 교재들을 좀 보면 시운동 과정이 좀 조직화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의식화 부분은 주민들을 만나갈 때 어떤 대화라고 하는 방법 정도로만 좀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는데, 주민운동의 역사에서는 단지 의식화가 대화적인 어떤 방법뿐만이 아니라 주민을 모으고 그리고 인식을 좀 변화시키고 조직화를 뒷받침하고 공동체를 만들거나 그리고 조직화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이를 이제 성찰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는 여러 의식화 그리고 교육 활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운동의 역사, 주민운동의 역사를 의식화와 조직화의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던 거고요. 특히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의식화적 요소들을 발견하는 데 좀 애를 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보면서 시운동의 이제 중심인 좀 조직화 담론이나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한계들도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앞에서 봤던 알린스키 조직화 모델의 한계와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린스키 모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비판들을 받게 되는데요. 조직화 초기에는 조직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잘 못된다거나 그리고 인종 어떤 성별 문제 이런 데서는 되게 좀 취약하다거나 그리고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해지거나 좀 큰 이슈가 없어질 경우에 조직화에 어떤 어려움을 겪는 그런 비판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예로 들면 시운동이 주로 철거 지역의 어떤 주거권을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철거라고 하는 이제 큰 이슈가 좀 사라지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의 전망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하고도 좀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시운동이 꼭 의식화와 조직화만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큰 노력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악에서도 양곡 지역의 어떤 양곡희망 의료협동조합의 사례나 시흥의 보금자리 공동체 그리고 성동구의 부모행당 하왕의 공동체 실험들은 의식화, 조직화와 함께 그런 공동체들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주민운동에서도 의식화, 조직화 이외에 공동체 형성과 개발이라는 어떤 담론과 시도들을 종합해 나가는 그런 시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운동을 보통은 지역사회 조직화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한국의 시운동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여러 형성된 공동체를 조직화하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역사회 조직화보다는 공동체 조직화라고 번역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운동에서는 기초 공동체, 바닥 공동체 이런 용어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생산, 교육, 복지, 경제, 생활 공동체 이런 이제 대안적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도 한국 시운동의 역사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운동을 의식화, 조직화, 그리고 공동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역사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교육과 조직화를 결합하려고 했던 시도는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두 가지 책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운동 지역운동사도 정리된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허병선 목사님이 쓰신 스스로 말하게 하라 이 책을 통해서도 제 책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략하게 제 책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꼭 끝까지 한번 좀 읽어보시고 여러 가지 조언들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의식과 조직화 그리고 공동체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네, 간략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